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무역 분쟁에서 스몰딜 합의,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게 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이 되고 있었죠. 자, 미국 증시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받아 올리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자, 이 이야기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고요. 대북 관련한 이야기와 한일 간의 수출 관련한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배당액이 26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배당 증가율이 둔화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올해 이제 코스피 상장사들 순이익이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배당액 역시도 증가율이 좀 둔화되었다,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초강력 규제가 나왔습니다.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금지가 되고, 또 대출의 어떤 심사 기준도 굉장히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도 완전히 막힌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들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요. 네, 벌써 12월 17일. 지금 16일인가? 18일인가? 이렇게 날짜가 약간 헷갈릴 정도로. 근데 벌써 17일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중반이 훨씬 넘어간 거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이라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빠른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과 세월의 흐름들을 좀 느꼈는데요. 시장도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2019년도 돌아보게 되면은 와, 정말 뭐랄까 다사다난했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이 특히 그랬겠죠.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유럽 지역의 그 브렉시트도 된다 안 된다, 전부 다 된다 안 된다였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수출, 정말 힘든 한 해들 많이들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또 해소가 된다라면, 네, 역시 여러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 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기대감들을 계속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장중에 1%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신고가 또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 이것은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자, 무역 합의가 딱 이루어지면서 물론 여기에 대한 영향이 바로 나왔다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중국의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이런 경제 지표들이 호조 양상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거는 이제 무역 분쟁이 1차적으로 합의를 했다, 좋아졌다, 이거 가지고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건 공교롭죠. 무역 합의가 이제 성사가 됐는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 왠지 꼭 무역 합의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오잖아요. 투자자는 또 이런 거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확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자, 중국의 소매 판매가요, 11월 달에 전년 대비 8%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은 6.2% 정도 늘어났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늘어났지만 지금 무역 합의를 통해 가지고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위험자산 쪽에 좀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식의 기대감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제
투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불확실성이 뭐 해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또 승리했다. 이 보수당이 승리하는 거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보수당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가 봐요. 그런데 계속 근데 뭐 하여튼 어쨌든 불확실성이 또 해소됐다.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지나서 봐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다음 달 말이죠.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다음 내년도 처음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 재료의 어떤 변동성의 한 중심이 또 브렉시트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뭐 이 부분도 많이 잠잠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북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북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스티브 비건이죠. 지금 우리 와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별다른 제스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이 스티브 비건이 출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이제 그 만남에 대한 그런 거리를 주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을 끝내버리게 돼버리면 비건은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 거고 북한은 올해 안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것을 두고서 막판에 이제 극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또 연출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것은 좀 부담스럽죠. 그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으면 나는 정말 실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또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것은 뭐 연내에 협의를 하자. 지금 이번 달 안에 협상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북한 쪽에서 또 다시 하나 이야기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뭐 특별히 달라진 내용도 없을 것 아니냐. 그럼 협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사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협상에서 달라질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거기서 협의점을 돌출해 나가는 거거든요. 협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달라질 게 없으니까 안 할래. 이것도 사실은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건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이런 관계들 뭐 물론 오늘 안으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나겠죠. 오늘 뭐 오전까지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면 이제 비건은 일본으로 출국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결정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극적인 만남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네, 오늘 오전 중이라도 극적인 만남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이 내용에서는 뭐 충분히 이제 또다시 기대감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요 또다시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좀 되고 있습니다. 아, 참 요거 앞에 두고서 참 힘든 네 부분들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이야기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요것 좀 잘 돼야지 네 우리도 좀 이런 그 부분에서 좀 전쟁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 매력적인 이런 저평가적인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스티브 비건이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 줄 알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회동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은요.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북한 쪽을 약간 압박해주는 모습이 좀 있다라는 전략 그런 이야기들도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비공식적인 채널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조금 그 북한의 어떤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이야기, 뭐, 일본의 수출 규제, 뭐, 아직 대답은 없습니다. 답변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이제 발전했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 일본의 자세가. 옛날에는 뭐, 창고 같은 곳에서 협상하고 막 그랬었는데,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그것도, 우리 대표단들이 올 때까지 앉아있지 않고, 이 첫
번째 그 이야기, 올 여름에만 하더라도 지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창고 같은 데서 기다렸단 말이야.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협상하려면 해봐, 무슨 얘기인데,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마중 나와가지고 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한국 대표단이 다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들이 앉고, 공손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서 이 한일 간의 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서로 간에 양보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국가 간의 자존심을 건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는 밑으로 가다 놓고서 서로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카드들을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표면상으로만 만들어내야지 이게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근데 협상 안에서 지금 보면 일본이 좀 많이 다급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일본도 사실은 이제 이런 뭐 지소미아 뿐만이 아니라 수출에 대한 규제가 한국에게 타격만 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얻는 자충수가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만 봐서는 일본이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태도들이 좀 많이 달라졌고, 뭐 관광부터 해가지고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뭐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되면 결코 좋을 건 없다. 또 내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안 온다라면 이것도 대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내세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짚어봤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 해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많이 회복되려는 움직임, 유럽의 브렉시트 위험감 줄어들었고요. 네, 북한의 리스크는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이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많이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의 문제만 자꾸 걸고 넘어가네요. 근데 북한 쪽도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압박을 조금 해주고 북한도 뭐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고쳐먹는다라면 충분히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특별히 걱정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다. 네, 그 얘기 여전히 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배당액이 26조 원으로 될 것 같다. 배당액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되어 있죠. 뭐 5천억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익률이 조금 감소를 했어요. 기업들이 올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배당액 증가 폭은 조금 둔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 총액을 좀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는 17조 3,400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21조 5,100억으로 늘어났다가 2018년도에 25조 8,900억, 2019년도에는 26조 3,700억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배당주로 불리던 그런 기업들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뭐 그런 것들 뭐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실적, 그 다음에 업황의 전망,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야지만이 배당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딱 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효성그룹주하고 한국금융 뭐 이런 쪽에서의 배당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배당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 정유화학, 왜냐면 이제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근데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올해는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전부 다 배당액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배당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배당이 워낙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좀 희망적이진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이제 배당액이 제법 많았었는데요. 2017년도에 6,200원 배당액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750원으로 급감, 거의 10분의 1 토막이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1,3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지만은 뭐 실제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해보험들, DB생命손해보험이라든지 현대해상도 각각 배당금이 줄어들 것이다. 이게 순이익이 감소한 것에 대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기업들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조금 줄여야 되겠죠. 돈을 많이 못 벌었다면 배당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한국금융지주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네요. 배당액이 2,400원으로 작년보다 600원 정도 늘어나면서 올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약 3.4%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매출이 40% 넘게 급증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배당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연결해서도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줄 것 같은 회사,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줘왔다 이런 고배당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올해 배당액이 늘어날 것 같은 기업들에게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배당액을 늘리는 것, 회사가 조금 더 배당을 많이 주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떠한 기업들인지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배당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약간은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실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눠질 테니까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그 키워드는 바로 순이익에 있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거 관심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16일 날 어제였죠. 네, 초강력 대출 규제가 정부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마도 뭐 뉴스 기사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과의 전면전,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일단은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 금지를 당장 시행하겠다. 즉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서는 대출이 안 됩니다. 즉 15억 원이 되는 아파트를 살려면 현금으로 사라. 대출 안 돼. 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야, 이것도 네, 이거는 전례 없는 규제죠. 뭐 아예 그냥 15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15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서 집을 덜렁 살 만큼 대단한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다라면 15억 원을 주고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팔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묶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훅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수익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었던, 즉 15억 원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13억 원에 이제 대출을 잔뜩 껴가지고 샀어요. 몇 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6억, 17억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나가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뭐가 되는 거죠? 그냥 그림의 떡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한, 네, 파장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임대업자, 법인 모두를 합쳐가지고요. 네, 15억 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으로 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 이제 대출 한도를 이제 줄이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40% 이내로 내리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15억 원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거니까 14억까지는 대출을 받는다 치면 9억 원까지는 원래대로 이런 그 LTV를 적용받다가 9억 원이 넘어가는 비율, 즉 14억이라 그러면은 약 5억 원에 대해서는 LTV에 대한 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4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1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을 더 조금 받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비싸질수록, 9억 원이 넘어갈수록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도 막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차단을 합니다. 9억 초과 아파트는 전세 대출을 제한하게 되고요. 대신에 예외 사유를 두고서 실수요자에 대한 혼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도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1년 미만적인, 원래 2년까지는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기간이 줄여가지고 1년 안에 집을 팔아야지만이 비과세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퇴로가 좀 열려있으니까 니들 빨리 팔아라 이런 식의 다주택자를 이용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대출을 완전히 잡아가지고요, 이 갭 투자라든지 이런 쪽을 완전히 막아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제는 뭐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 좀 될 것 같고, 공시지가도 이제 올린다라고 하죠. 이게 시가, 공시지가하고 시가와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시가의 어떤 가깝게 공시지가도 바뀐다라고 하니까 사실 대출에 대한 부분과 이제 이런 것들이 막힐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고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현금 주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거래가 둔화가 되는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부담은 없겠죠. 원래 실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주택에 대한 부분들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규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뭐 우리들이 예상했었던 대로 뭐 그 세금을 보유세 인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니냐, 서민들이 빚내서 집을 사가지고 집값 상승을 노리는 그런 기회가 완전히 막힌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비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자하지 말자 이런 쪽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의 이동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위험자산에 속해 있는 부동산 쪽에서 자금이 조금 주춤거리게 된다라든지 투자에 대한 그 유입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이 자금들은 선회해서 다른 위험자산, 즉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과 부동산의 관계는 같은 위험자산에 속해 있지만 투자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서로 간의 경쟁 관계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이런 강력한 규제들은 주식시장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의 좋은 이야기들 계속 퍼지면서 최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다 이야기 해드렸고요. 스몰딜 합의와 중국의 경기지표 호조세에 따라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일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겼는데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 배당액이 26조 원으로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배당액 증가율은 조금 둔화되었다. 이것은 이제 기업들의 순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이익이 증가하고 줄어듦에 따라서 배당금도 같이 늘고 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의 초강력 규제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상당히 이제 전례가 없었던 그런 규제였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부동산에 규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부동산 쪽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될 수 있었던 자금들 또는 여기서 나오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싸워서 얻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라면 시장과 싸워서 남는 것이라고는 아주 비싼 대가뿐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을 것이다. 자, 이거는요, 시장과 맞서지 마라, 추세에 맞서지 마라, 이건과 똑같습니다. 시장과 맞서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했고 시장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시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힘은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기 싫다라면 시장에
맞서지 말고 시장과 같이 움직여라. 시장과 동행하라. 추세와 동행하라. 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추세와 동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모두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시장의 분위기 좋을 때 좋은 종목들 잘 골라두시고 여기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